오늘 그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날의 첫 세션인데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시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우리를 무한정 작게 만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섬,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근무할 수 있다는 섬 우도에 근무하고 있는 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는 게 그 알파고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앞에 벌써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험은 역시 객관식 위주로 수능이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시험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갖고 이 시험 이대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교육과혁신연구소장 이혜정 박사님께서 30분 동안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님이 있습니다. 5분씩 해서 1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1688-0365로 그때그때 발제와 토론을 하는 중간중간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질문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오늘 토론과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KBS 명견만리, 그 다음에 SBS, EBS 등 모든 방송가에서 강연을 하시며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저서를 발간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미움을 한 몸에 받으셨죠. 미움받을 용기가 대단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교육과 혁신연구소장 이혜정 박사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제를 사실상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고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던지는 질문이 우리 교육은 어떤 능력을 기르고 있는가? 우리 교육은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쓴 2 책이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불러주신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가 문제를 진단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고심 끝에 나온 책이 대한민국의 시험입니다.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는 서울대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한 연구에 기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얘네들을 도와주지? 그렇게 하다가 그럼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을 분석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잘하는 학생들을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서울대 학생들의 그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눈에 띄게 저희 연구진들을 놀랍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점 정리나 키워드를 적으면 안 되고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을 굉장히 놀랍게 했습니다. 그 교수의 관점, 교수의 논리, 교수의 논리의 흐름, 그리고 심지어 교수의 용어 이런 것까지를 다
그대로 카피를 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그걸 다 완전히 숙지하고 외우는 학생일수록 더 성적이 높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는 분명히 전공별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분석을 해도 물론 수치의 차이는 약간씩 있었습니다만 전 전공이 이과든 문과든 심지어 음대든 미대든 더 수용적이면 수용적일수록 학점이 높고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일수록 학점이 낮다는 그 패턴은 모든 전공에 동일했습니다. 이게 학점이 높을수록 노트 필기에서 교수의 말을 다 받아 적는다의 경향이 더 높은 걸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학생들에게 너는 비판적 사고력이 더 높으냐, 창의적 사고력이 더 높으냐, 수용적인 사고력이 더 높으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압도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용적인 학습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낮다. 그 다음 수용적 학습력보다 창의적 사고력이 낮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적인 사고력이 높다라고 할수록 학점이 높았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네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있는데 교수님과 달라. 그러면은 그런 너의 좋은 생각을 시험이나 과제에다 쓰니 안 쓰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90%의 서울대학교 A+ 학생들이 안 쓴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A+를 못 받을까 봐 안 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교수님과 제 생각이 다르다면 제 생각이 틀렸겠죠.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와 내 생각이 다르면, 교사와 내 생각이 다르면, 교과서와 내 생각이 다르면,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학생들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냥 지레 내 생각이 틀렸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자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비판받는, 그러나 이런 교육 해서 세계적인 경제발전 이루었고 우리나라 여기까지 잘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체가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의 흐름을 보시면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형태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궁금하게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하면 그러면 그걸 막 탐색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유인력 법칙 같은 그런 지식을 생성해냅니다. 그런 지식은 이후에 수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생성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생성적 지식을 누구는 응용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놀이동산의 청룡열차요. 그런 응용적 지식까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사고적인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가 됩니다. 누군가는 롤러코스터 한 대 만든 그 원리를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지식이 제조적 지식입니다. 매뉴팩처링을 위한 거죠. 이런 제조적 지식에는 굉장히 이 제품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 분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질없게 하는 수용적 지식, 수용적 학습 이런 것이 부각이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량 생산된 롤러코스터 한 대를 사다가 놀이동산에 심고 그거의 작동법을 익히는 매뉴얼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매뉴얼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많은 사회가 아마도 한국전쟁 직후 정도의 사회가 됐을 텐데 이런 사회에 생성적 응용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면 백수로 놉니다. 직업이 없어서. 그래서 사회의 니드하고 필요한 지식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직후에 매뉴얼적 지식을 요구를 하는 종류의 그런 사회에 살다가 제조적 지식으로 경제발전을 했고 이제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이런 데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산업구조는 이미 생성적, 응용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적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 국민이 전력 질주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피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피사 성적 최상위권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좀 공부 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사는 전 세계적으로 15살에만 시험 보는 시험입니다. 15살의 나이에 배우는 종류의 지식은 전 국민이 선행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도 앞서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입문 단계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전 세계 IMO, 뭐 IPO 이런 전 세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세계 제패하는 수준으로 보면 노벨상 수십 명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건 딱 어디까지? 대입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도 전설적인 점수로 들어가서 그냥 소리 없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명문대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기가 러닝 컨텐츠를 발굴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디렉팅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기 관리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명문대를 갑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가 성공한 집단, 우리가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공한 걸로 봅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적어도 많은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근데 그들을 정말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특히 4C 뭐 이렇게 그런 critical, creativity, 뭐 collaboration, cooperation, 뭐 communication 이런 스킬을 다 길러야 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길러야 된다라고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주장하고 대학에서도 교육 미션으로 주장하고 다 주장하지만 실제로 길러지는 거는 엉뚱한 능력이 아닌지, 이거를 볼 때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고 목표는 여기에 아주 팬시하게 세워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이러면 이 목표와 결과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기른다고 하면서 단순한 관리자를 기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기른다고 하면서 트랜스미터를 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육의 현황을 읽어낼 때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학생의 공부하는 현황, 공부하는 결과, 공부하는 방법, 이거를 분석해서 전체 교육을 읽어내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MIT 미디어 랩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교감신경을 측정할 수 있는 팔찌를 팔에 차고 교감신경을 측정한 겁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는요. 이게 sympathetic nerve라는 건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건 흥분, 집중, 각성, 정신 바짝 차렸을 때 이럴 때 활성화되고요. 멍하니 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숙제를 하거나 실험을 할 때는 막 활성화되고요. 잘 때도 앞에 뒤척일 때 초반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TV 시청, 수업. TV 시청을 우리는 TV를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청각적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머리의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상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인풋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두뇌 속에서의 엔진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러면 수업은 TV 시청을 할 때랑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요. 그 강의가 선생님이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되게 유창하지 못하게 머뭇머뭇하고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잘하는 강의와 잘 못하는 강의에서 당연히 그 만족도 평가를 하면 잘하는 강의, 유창한 강의가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앞에 있는 강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을 보면 결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버드의 에릭 마주르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말고사 성적이 내가 가르친 거에 티칭 효과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걔가 시험 공부를 한 거의 효과지 내가 가르친 거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가르친 거의 효과를 순수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행발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르친 거의 티칭 효과만 순수하게 보고 싶으면 수업 끝난 후에 직후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유창한 강의나 유창하지 않은 강의나 학생의 머릿속에 엔진이 돌지 않는 한
시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가 이제 하버드 에릭 마주르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공교육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유는 엄마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글쓴이의 생각만 물어요? 왜 내 생각은 아무도 안 묻죠? 글쓴이 대부분들은 돌아가셨던데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2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꼭 3번이 답이어야 되죠?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니까 학교에서는 너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생각 좀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하자. 그리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 너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다독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안타까우셨겠죠.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적응을 못해서 저는 이제 아이를 한국 공교육에서 큰애를 탈출을 시켰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공교육에 있고요. 근데 큰애가 간 학교가 우연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뭐 제가 정하고 간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너무 다르게 크는 거예요. 다르게 큰다라는 게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 엄마 저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거 누구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엄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도 안 가지고 있고 쟤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면 대박이겠죠. 그러니까 사주세요. 저한테 사달라고 설득하는 명분 자체의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살펴봤더니 이 두 아이들이 과제하는 거, 시험 보는 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르게 길러지는 걸 보고 두 아이의 평가를, 그러니까 시험을 비교하는 칼럼을 우연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럼을 보고 매경에서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일면 헤드라인으로 확대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고 확대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저는 단순히 내 큰아이와 둘째 아이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아이의 그 교육 방식을 일본은 사립학교도 아닌 국제학교도 아닌 외국어 학교도 아닌 공교육에 공짜로 도입을 했다라는 결정을 듣고 제가 이것은 너무 놀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큰애와 둘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적극 알리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2017년 수능, 2018년 수능 마찬가지입니다. 요번 며칠 전에 끝난 그 수능도 여러분들 보시면 45문 국어 시험 예를 들면 45문항 중에서 43문항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 두 문항도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수준입니다. 말만 바꿨을 뿐 결국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는 질문의 깊이에 의해서 혹은 학생의 생각에 의해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점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5개의 보기가 얼마나 다 비슷비슷하게 답 같으냐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보기에 굉장히 미묘한 유사한 차이점을 변별해내는 능력에 우리는 고득점으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객관식 시험 시스템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제 모 학과의 커리큘럼 커미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하는데요. A 교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A 교수의 얘기. 서울대학교에서 20년, 30년을 가르쳤는데 단 한 번도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채점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하다가 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썼네?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맞았다고. 말이 되기는 하지만 내 얘기와 좀 다른 얘기를 썼으면 그럼 얘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걷대요. 그런데 이런 게 말이 되긴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냥 감점을 시키는 이것이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누구도 어떤 교수도 나랑 똑같이 써라, 다 받아 적어라, 모든 걸 다 외워라 이렇게 주문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수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보고서를 써라. 그렇게 하고 점수는 여기다 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학생들은, 특히 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간파를 하고 쓰는 거지만 교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 교사들도 학교에서 나는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학생이 창의적인 답안이 아니라 굉장히 수용적인 답안을 썼을 때 점수가 높은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B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 1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이론, 이게 10년 동안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아 교수님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점점점 반론을 제기하더랍니다. 굉장히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10년째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다니. 근데 더 자존심 상한 건 연구실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걔 말이 일리가 있더래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외국계 회사에서 학생을 2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4.0 넘고 A+ 받고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에 드는 그 모범적인 애 1명하고 이 삐딱한 애하고 2를 추천을 했대요. 근데 얼마 후에, 한참 후에 그 회사에서 그 삐딱한 애에 대해서 극찬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범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극찬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얘는 모든 회의마다 다른 종류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교수들은 이 모범적인 애를 잘한다고 해서 더 점수를 주고 더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삐딱한 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이가 밖에 나가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에 도대체 A라는 점수를 주고 보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판과 창의 좋다는 거 다 알겠는데요. 근데 제 과목에는 너무 진도 나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 비판과 창의는 저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글쓰기 뭐 이런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판과 창의를 배우고 제 과목에서는 그냥 진도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판과 창의를 딴 데서 기르고 내 과목에서는 진도를 나가면 안 될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generic ability가 아닙니다. 범용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수학과학에서 비판적이라는 애가 문학에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작곡에서 비판적인 애가 과학에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판과 창의는 범용적인 능력이 아니라 도메인 스페시픽한 능력이에요. 영역 특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퇴부에 살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과 창의는 영역 특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영국의 A레벨이나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나 여기서 말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나 IGCSE나 다 전과목 비판과 창의를 하고요. 전과목에서 꺼내는 교육을 하고요. 전과목 논서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IB 학생들에게 한국 수능을 한번 봐보게 하고요. 한국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IB를 한번 보게 해봤습니다. 일단 IB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명문대에 합격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수능을 봐보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한 명도 1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공대를 간 학생도 수학이 반타작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를 늘 쓰면서 수학 문제를 풀던 캠브리지 공대 합격생은 그 제한된 시간에 그 계산을 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타작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당연히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수능은 긴 지문을 푸는데 보기가 1번 61, 2번 62, 3번 63, 4번 64, 5번 65였대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풀었는지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더하기 1만 틀리면 답이 틀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객관식 시험의 공정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능 학생들에게 IB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내신 상중하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집단을 구성을 해서 100명을 시험을 보게 했는데요. 처음에 학생들이 저희 시험장으로 올 때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애들을 인솔하고 왔는데요.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딱 시험 문제 보자마자 우리 애들은 이런 문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서 다 잘 것 같은데 꼭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한 명도 안 잡고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 학생들 데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땠어? 이런 질문에 신선했어요? 새로웠어요? 낯설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왜 재미있냐 그랬더니 틀리든 맞든 내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논술이 있잖아. 그랬더니 한국의 논술과 완전 달라요. 한국의 논술과 어떻게 달라? 한국의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파악해서 답을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들의 얘기가 일단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도 독서가 있잖아. 그랬더니 한국의 독서는 요약본과 발췌본을 읽고 빨리 줄거리를 파악해서 독서록에 써서 생기부에 올리는 게 목적이랍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일단 한 책을 다시 읽어보고 더 깊이 읽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독서는 일단 권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의 공부법이 필요할 것 같냐 그랬더니 뉴스를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보고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찬성론, 반대론, 반대사설, 찬성사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고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도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점수를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하면은 사교육이 폭발할 것 같다는 어른들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적어도 쪽집게 고의 과외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습지는 없어질 거잖아요.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원은 없어질 거잖아요. 사교육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변종을 하겠죠. 생각하는 힘을 꺼내는 방식으로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차가 어떨 것 같냐 그랬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석차가 뒤집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기를 잘하는 내신 1등급이 창의력 7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6월에 보도가 됐는데요. 성적을 보시면 내신 상중하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상에서도 하 그룹이 보이고요. 하 그룹에서도 상 그룹이 보입니다. 이 말은 내신이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우수한 애가 다른 데 가서는 열등할 수도 있고 열등한 애가 우수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이 쟤는 좀 내신이 낮은 애야 이렇게 했던 애들이 사실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김연아하고 박태환일 수도 있다. 우리가 많은 보석 같은 인재들을 사실상 교육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저는 교육이란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들려면 강물에서 잘 사는 애가 바닷물에 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을 헤엄치기가 아니라 나무 타기로 평가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아와 박태환을 올림픽 모든 종목을 무시하고 달리기 하나로 전 종목을 달리기 하나로만 줄 세운다면 김연아와 박태환은 나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렇게 하면서 무력한 좌절감에 빠져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 만난 물고기를 각각의 아이들에게 찾아주는 그런 일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꺼내는 교육,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을 해야 되고 결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를 발굴하는 차원으로 이끌어야 되고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현존하는 직업 취업 준비, 직업 탐방, 진로 탐색 교육 이거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존하는 직업의 45%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올해 발표들은 70-8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곧 없어질 직업 탐방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진로 탐색, 직업 탐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칼럼들인데요.
그 창의력을 죽이는 뭐 한국 SAT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디그리를 얘기하지만 에듀케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는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두 다 국정교과서냐 거민정교과서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국정이든 거민정이든 뭐를 선택하든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뭐를 선택하든 고교학점되든 뭐를 선택하든 책상에서 푸는 우리 애들의 시험 문제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똑같은 능력이 길러질 거고 그러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 대비할 수 있는 역량 안 길러진다는 사실은 똑같고 그러면 우리 교육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시험이 변하지 않으면 길러지는 능력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30년간 교직에 머물면서 왜 서울대는 우리를 다 떨어뜨리고 0.5%의 학생들을 모셔갔는데 노벨상을 하나도 배출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조금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토론하실 분 우리 이범 평론가님, 그 다음에 정상명 교육부 연구사님, 그 다음에 배경옥 경기외고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혜정 박사님도. 네, 첫 번째 우리 토론자로 나오시는 이범 평론가님께서 PPT를 활용해서 토론을 좀 하시겠다 그럽니다. 잠깐 우리 이범 평론가님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그 학원가의 서태지로 메가스터디 창립 멤버로 활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과탐 이과 논술의 신으로 불렸죠. 신을 여러분들에게 모시는 겁니다. 우리 이범 평론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욕을 먹고 있는 수능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범입니다. 사실 제가 사교육업계를 뜬 지가 지금 만 14년이 됐거든요. 올해 연말로. 근데 아직까지 꼬리표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와 아주 대조적인 IB와 연관된 발표의 토론자로 초청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IB가 수능의 대안이다. 코리안 SAT의 대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IB를 일단 시험이라고 봤을 때 논술형 평가입니다. 수능과 매우 대조적이죠. 정답이 있는 걸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 없는 걸 질문할 수 있고 훨씬 과정형 평가나 또는 이제 역량 중심 교육 이런 것과 이제 걸맞는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입시가 논술형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알려질 경우에 저는 잘못하면 IB의 본질이 호도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포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엄마들이 야 대학 입시가 논술형으로 바뀐대 라고 알려지면 아주 대대적인 사교육 열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접근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B가 커리큘럼이다. 그렇죠? IB가 그 정의 자체가 커리큘럼이자 프로그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IBDP라고 알려진 마지막 2년 과정, 뭐 역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일본 IB 대사로 오신 그 어저께 발표하셨던 분을 밤에 따로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그 IB 일본어판을 번역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번역한 게 뭐냐? IB는 교과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번역한 거 뭐냐? 바로 이 Guide to Teachers, 그 교사 가이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도 번역이 되겠지만 교사 가이드가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커리큘럼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가이드가 가장 이 번역 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B는 이렇게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능보다 오히려 내신 또는 학종의 대안일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IB는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평가를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잘못 썼습니다. 객관적 성취도.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준다. 그럼 이 학교 4%하고 저 학교 4%는 같은 수준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 이 4% 1등급이라는 게 객관적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평가권이라고 하는 게 그 교권의 핵심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몇 퍼센트 1등급 주고 몇 퍼센트 2등급 줘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제로섬 경쟁이죠. 그래서 누가 올라가면 상대평가 누군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 경쟁 강도도 높고 당연히 협력적 인성 형성에 방해가 되죠. 특히 이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내가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리해집니다.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대표적인 과목이 뭐죠? 물리, 경제, 중국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능이 상대평가인데 제2외국어 중에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죠? 아랍어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상대평가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대평가를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리모컨이. 예. 이 상대평가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절대평가하면 성적 부풀리게 한다. 과거에 한때 몇 년간 절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성적 잘 주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주는 이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변별력이 높아서 이제 결국 선발 도구로 사용하기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좀 고교별, 지역별 균형 선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내신으로 이제 학생을 뽑게 되면 좀 전국적으로 골고루 좀 뽑히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IB는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IB가 일종의 외부로부터 도입된 권위 아닙니까? 결국 이 권위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해서 결국 우리나라 내신 절대평가하면 다 수주고 그래서 엉망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IB는 학종과 대비했을 때 훨씬 간단하고 공정합니다. 학종이 이제 부담이 높고 불공정하다라고 불리는 원인은 바로 이거로 요약이 됩니다. 자, 반영되는 게 뭐죠? 일단 성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세부 특기 사항 있죠. 교과 영역에 여기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이제 뭐 봐줄만 한데 거의 무제한의 경시대회, 자격증 인증 65점을 쓸 수 있죠. 독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소논문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불공정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IB는 구조를 보면 IBDP 구조가 일단 6개 과목이 있죠. 이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있고 그 3가지의 core requirement가 있는데 core requirement가 theory of knowledge가 있죠. 교사가 100시간 지도랍니다. 교사가 100시간 지도로 해서 영어 기준으로 이제 1600단어의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죠. 논문을 쓰는 거니까 일종의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xtended essays를 쓸 수 있습니다. 4000단어에. 그리고 이제 카스라고 불리는 거죠. 이걸 이제 주당 대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창체하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종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간소하죠.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무슨 경시대회나 자격증 인증 뭐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되는 이 요소가 굉장히 종류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회가 공평하죠. 예를 들어 경시대회 내가 하나 나가든 아니면 학원 다녀가지고 3개, 4개, 5개 나가든 내가 하기 나름 아닙니까? 따라서 학원에 의존하거나 엄마에게 의존할 수 없는 내 친구와 나하고 사이에는 이 공평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IB에서 제공하는 이 Theory of Knowledge나 Extended Essay 같은 것들은 다 교사가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 또한 정량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종이라는 것이 의심받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정성평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공정 요소가 도입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IB는 한국 교육의 히딩크가 아니냐.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에 우리의 이제 과거의 문화나 모든 사회적 관행들을 그 축구협회와 그리고 축구팀 내에서 내부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결국 우리 축구에 또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던졌는데, IB가 그런 그 우리나라 공교육, 내신 또는 심지어 대입 학종에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줄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평론가님을 모셔서 특강을 듣고 싶은데 오늘은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박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상명 연구사님, 백영욱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론가님에 이어서 우리 경기 외고의 IB 교육과정, IB 시험을 직접 현장에서 도입해서 한국 문학에 도입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경기 외고 백영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IB 교육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있었는데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노벨상이 없을까? 그 의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설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소설을 잘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과 어깨를 겨누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문학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도 국문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했던 국어와 문학을 학생들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수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외고에서 IB를 시작한 건 7년 전인데요. 그 전에 저는 12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국어, 문학, 문법, 화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국어와 문학을 얼마나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책을 펴서 자기 스스로 즐겁게 또 유익하게 감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우리의 수업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45개 문제 또는 예전에 50문제도 있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까. 만약에 하나라도 또는 2개라도 실수를 하면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올 테니까 열심히 잘 문제를 보고 답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년 전에 경기외고에서 우리 학교의 어떤 그 외고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도입을 논의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하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IB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를 유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B 교육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교과 교사로서 2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가 됩니다. 저는 4학기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네 학기 중에 4개의 테마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그 안에 평가는 주된 평가 하나씩만 하세요. 라는 것이 아이비의 요구였습니다. 작품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의 작품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요건 안에서 교사인 제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아이비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저의 즐거움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수능 수업을 할 때는 늘 저는 이 아이들이 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강, 학원, 학습지, 다양한 참고서들을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과연 수업에서 가르쳐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교사로서 제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감상을 말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글로도 수백 단어, 수천 단어에 이르는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문학교육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과연 문학을 배웠다면 그 문학을 평생 좋아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주체적인 감상자가 되어서 감상할 수 있는 비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문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비는 그 능력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정평가도 이루어져 있지요. 수시로 우리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결과로 발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친구들과 상호 피드백을 하고 또 교사도 역시 그 의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당장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되는 낯섦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제가 가르치는 동안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학습자들이 각자의 개별적인 주체적 감상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이라면 정말 꼭 다시 동생들에게 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경옥 선생님에게 무한정 신뢰를 안겨주셨던 박하식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네, 박하식 교장 선생님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발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정상명 연구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사학습평가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명 교육연구사입니다. 일단 제주 2017 제주 교육 국제 심포지엄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제주에 도착을 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제 발표 토론하시는 것을 이제 계속 봤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9월 달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제주도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역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206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교육과정, 그 다음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육부가 이제 어떠한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지향점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아이비인 것 같은데요. 이혜정 소장님의 그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 IB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힘을 기울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지금 교육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중심 평가를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IB에서 가장 봤을 때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가 별도로 없고요.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을 교사가 선택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수업권 그리고 평가권을 교사에게 많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교사의 평가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도 설문지를 하신 학교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도입의 어떤 뭐 시기랄지 방법의 어떤 레벨이랄지 수위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할 텐데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는 교과별로 평가를 하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예컨대 중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면 그동안에는 두 분이 함께 공동 출제해서 공동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자기가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지 못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만 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렇게 되니까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제가 그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했던 것만큼 과정중심 평가가 안착이 잘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정중심 평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처음 초입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고등학교 부분이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우리 학생 내신 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범 평론가님이나 이혜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도 교육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플로어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질문 중에서 공통적인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클릭을. 현재 대한민국 교사로서 IB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또한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부터 도입해야 하는지도 감이 오지 않고요.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IB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IB를 처음 알게 된 교사가 현재 대한민국 교실에서 작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혜정 박사님.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답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돼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교육부의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라면 반론이랄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사별 평가를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과정중심 평가가 안착이 돼 가고 있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자유학기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긍정적인, 그러나 댓글은 완전히 부정적인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읽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별 평가를 하겠다, 혹은 절대 평가를 하겠다, 혹은 고교학점제를 하겠다, 객관식 시험을 줄이겠다, 혹은 없애겠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구현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다 수강 신청하고요. 고교학점제처럼. 절대평가 굉장히 많고요. 교사별 평가 2,000명의 교수가 다 다른 평가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없습니다. 다 논서 수령입니다. 그런데도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제도가 다 구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책상 위에서 푸는 시험 문제에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길러지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가자, 뭐 IB형 같은 시험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제도들, 교사별 평가,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객관식 폐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겉옷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교육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를 처음 알게 된 교사가 내 수업에서 당장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어떤 교육의 판을 새롭게 짜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뭐 일본은 2013년에 2020년 폐지 이렇게 한 7년 전쯤에 선언을 했잖아요. 저희도 뭐 5년 플랜을 짜든 10년 플랜을 짜든 이렇게 그 장기 플랜을 짜서 5년 차 때는 어떻게 하고 3년 차 때는 어떻게 하고 2년 차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장기 로드맵, 이런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 이런 아까 이범 선생님께서 히딩크를 영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개념을 약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히딩크 같은 감독이 길러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히딩크를 영입하는 게 빨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다 바꾸는 건 당연히 시간이 들지만, 그러나 몇몇 샘플의 시범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시범학교를 뭐 각 시도교육청별로 만드는 그런 안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일부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그냥 IB 시험과 커리큘럼을 번역해서 우리 학생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번역이라면 차제에 교육부가 그냥 여러 시도교육청한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번역을 해서 가용한 리소스로 전체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의 방향이나 문항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이혜정 박사님께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또 강의가 있습니다. 이 IB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강의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보여주시죠. 예, 그 IB 시험을 위해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이상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백용 선생님께서. 네,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네,
아까 이혜정 소장님께서도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설계할 때나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평가하는 모든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과 유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평가 결과는 IB에서는 좀 이중적인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사가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IB에서 제공하는 크라이테리어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학생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이 다시 2차적으로 공정하게 채점이 한 번 더 관리가 됨으로써 특정 교사가 특정 어떤 학생들에게 점수를 준다든지 혹은 또 교사마다 점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스템 상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교사는 자기 스스로의 평가 수준과 높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한 시각을 어떤 학생들이나 또 어떤 그 선생님들이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간 다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혹시 오늘 들어온 질문들을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나 세 분의 토론자님의 이메일로 한번 넣어 주실 수 있죠. 네, 넣어 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답변들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 시험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박사님과 세 분의 토론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